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워싱턴 DC에서 인사드립니다. 서울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연례 동아시아 재단 아틀란틱 카운슬 한미 전략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프레데릭 캠프입니다. 애틀란틱 카운슬 회장이자 CEO이고요. 저희가 또 지난 3월 중반부터 보았을 때 물론 지리적인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또 3년째 동아시아 재단과 함께 저희가 이러한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기쁩니다. 지금 현재 또 저희 이 애틀랜틱 카운슬 스카우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과 또 동아시아 재단이 함께 이러한 대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매년 고위급 국회의원님들 또 정책 담당자들,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정책 권고사항을 마련하고자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현황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결국 또 한미 동맹의 미래를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미국이 현재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특히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챌린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북한에서의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 그 외에도 코로나 이후의 지정학적인 상황에서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현안에 대해서 보다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국과 미국의 의원님들 또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한미 동맹의 미래 그리고 또 경제 파트너십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벌써 70년간 미국의 이 안보 동맹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를 한다라는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함께 협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규범 중심의 국제 정세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파트너로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략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한국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는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을 하여서 또 한미 전략 대화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한미 전략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고 또 앞으로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상황이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또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발표자분들을 모셨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오늘 이 대화가 대중에게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트위터로 @AtlanticCouncil @AC Scrowcroft @AC Scrowcroft로 이 트위터 주소로 들어가셔서 여기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통역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면은 원하시는 언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성환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오전에 두 개 패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좀 고조시켜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국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한정 의원님 그리고 박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텟 요호 하원 의원 오셨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마크 네퍼 차관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일리 애트우드 기자께서 사회를 맡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또 저희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님과의 토론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성환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외교관이셨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요. 그래서 36년에 걸친 공직 생활을 통해서 또 고위급 외교직을 많이 맡으셨습니다. 외교통상부 차관도 역임을 하셨고요. 또한 주 호주 대사를 거치셨으며 또 비엔나에서의 그 국제기구의 대표를 맡으셨고요. 또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양대 교수이시자 또 동아시아 재단 이사장을 현재 역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동아시아 재단과 함께 이렇게 세 번째 한미 전략 대화를 마련하는데, 자, 그러면 김성환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드 회장님 감사합니다. 동료 여러분, 친구 여러분, 또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3차 동아시아 재단과 아틀란틱 카운슬 간의 전략 대화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반 대중들 또한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 시점을 맞이하여 오늘 이런 전략적 대화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지는 못합니다만 오늘의 온라인 세미나를 계기로 하여서 향후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전략적인 그런 패권 경쟁의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온라인 세미나 굉장히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주신 점,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프레드릭 캠프 애틀랜틱 카운슬 회장님, 또 베리 파벨 부회장님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 의미 있고 또 값진 그런 행사로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텔 요호 미국 하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님, 그리고 박진 김한정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통찰력 깊은 그런 발제 말씀을 들으면은 한미 양국의 동맹이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연사분들에게도 감사드린 바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님, 그리고 로버트 토너 미 재무부 부차관보님, 미연 애틀랜틱 카운슬 전략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 국장님, 그리고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부 교수님, 또 CNN의 외교안보 기자이신 카일리 애트우드님, 또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 카운슬의 직영학센터 정책 프로그램 국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를 맡아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치인 또 학자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양국 간의 안보 동맹의 향방,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리라 기대가 높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는 한국 전쟁의 7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동맹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난 70여 년 동안에 양국 간의 동맹은 서로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파트너십으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국가 안보, 경제 이익, 그리고 또 공동의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핵 이슈도 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싱가포르에서 2018년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 구축 등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하노이 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매듭 지어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국의 정부는 특히 종전 선언 등에 대한 어떤 논의를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상황이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것은 참 아쉽습니다. 미국 그리고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따뜻한 온건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 노동당 창당 75주년을 기념하는 그 열병식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었던 반미 슬로건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2주 전이었었죠. 과거에는 이제 새로운 미 행정부가 출범했었을 때 임기 초반에 북한이 새로운 무기 실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한국 그리고 미국 그 향해서 보여준 그런 온건한 태도가 또 뭐 연설문에서 여러 가지 단서도 있었습니다만은 향후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도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미 동맹은 집단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십으로서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의 경제 파트너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한미 간의 경제 관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 FTA가 체결되었고 2010년 발효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 최첨단 기술, 장비 등 서로 교역을 하는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역 상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미국의 국민들은 이제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카운슬 on 글로벌 어페어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7%가량이 한국 등의 전통적인 동맹 국가들과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응답을 하였고요. 또 응답자 58%가 주한 미군의 그 한반도 주둔을 지지를 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류 그리고 K 방역으로 인해서 한국의 평판이 미국 내에서는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좋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한미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큰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가장 큰 교육 상대 국가인 중국과 우리의 동맹 상대국인 미국 간의 안보 동맹 양쪽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추구할 것인가 이게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화가 이제 새로운 미중 간의 전략적인 그 패권 경쟁의 시대 속에서 한미 동맹 그리고 경제 협력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시아 재단에 대해서 그러면 소개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자동차의 후원을 바탕으로 2005년 저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 일본, 중국 등 유세 기관 또 대학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글로벌 아시아라는 영문 저널을 발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틀란틱 카운슬과 동아시아 재단 간 제3차 전략대화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두 분의 개회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일리 앳우드 CNN 외교안보 기자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한국에 지난 몇 년간 수차례 방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대화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미 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또 애틀랜틱 카운슬 그리고 동아시아 재단이 주최해 주신 본 대화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하며 특히나 또 이번 대화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기술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는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보시면 줌을 보시고요. 그래서 줌 화면에서 통역 채널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통역 버튼을 보시고 원하는 언어를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본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분의 아주 저명한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또 각각의 그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정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요. 국회 제21기 의원님이십니다. 이선 의원이시고요. 김대중 대표님의 홍보 담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한반도의 남북 경제 협력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북미 관계를 코넬 대학의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개관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심도 있게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김한정 의원님은 2012년 문재인 후보의 자문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 또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중앙선거위원회를 담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후로도 대북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조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평화위원회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미국의 동료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네퍼 차관보이신데요. 굉장히 잘 알려지신 유명한 분이십니다. 네, 미국 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님으로서 한국 그리고 일본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국무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의 부차관보 자리를 맡으셨고요. 그 전에 한국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또 차석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그 밖에 인도, 일본 담당, 또 도쿄, 하노이, 바그다드 등에서 여러
요직을 거쳐가시고요. 그리고 1997년 영변 핵시설의 사용 후 연료봉에 대한 국무부 점검팀 차원으로 북한 방문을 하셨고요. 또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을 하셨을 때 선발대 일원으로 방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순간이었죠. 또 네포 부차관님께서는 국무부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래서 외교관에게 수여되는 가장 높은 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요. 또 수마쿰 라우드로 프린스턴에서 졸업하신 재원이시고요. 도쿄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또 일본 어도 공부를 하셨고, 네, 저희 대학 동문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내용을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MIT에서도 또 공부하셨고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도 하실 줄 안다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의 박진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이시고요. 네, 4선 중진 의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강남 을 지역구이시고요. 현재 통일외교 안보 특위 소속이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종로구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외교 안보 통상 통일외교 안보 통상 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법안 제정 과정에도 큰 역할을 하셨고요. 또 정치 외에서도 아시아 퓨처 인스티튜트라는 독립계 정책 띵탱크를 2013년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그리고 전략적 이슈에 대한 띵탱크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자라는 취지였고요. 한미 협회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일찌감치 설립이 된 협회이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시고 케네디 행정대학원, 뉴욕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셨고 정작 박사이십니다. 세인트 앤토니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뉴욕 바를 통과하셔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시고요. International Affairs Forum 소속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 외국어대학 국제학대학 명예 교수도 역임하고 계시고요. 또 해군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많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드 요호 의원님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요, 지금 현재 하원 외교부 소속 외교위원회 소속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나 또 헌법의 원칙이라거나 또는 제한된 정부, 재정적 규율, 보수주의, 또 자유기업 등등을 원칙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의원이 되시기 전에 지금 현재 4선 의원이신데요. 그런데 의원이 되시기 전에 또 자영업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사로서 30년간 또 수의병원을 운영을 하셨고요. 미네소타 출신이시고 사우스 플로리다로 이주를 하셔서 4학년 때 와이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살에 결혼을 하였고요. 브라워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신 후 게인즈빌로 옮기셔서 플로리다 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동물학을 전공을 하시고 또 수의사 학위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개를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분께서 혹시 저희가 패널 토론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소개한 순서대로 잠시 발언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정 의원님.
예, 그러면 예, 저희가 또 모든 분들께 먼저 모두 발언을 요청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화를 진행하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마크 네퍼 차관보님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일리 감사드립니다. 아까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애틀랜틱 카운슬 또 동아시아 재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랜 친구분들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특히 김성환 전 장관님 반가운데요.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좀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동맹 어떻게 이제 진화를 거듭했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한국 쪽 관련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한미 간의 양국 관계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한반도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관계였고 어떤 국제 안보, 또 안보 중심의 의제였고 이제 북한 리스크 억제를 하고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을 막는데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20여 년 동안 한국 관련된 근무를 해오는 그 동안 굉장히 크게 양국 간의 관계 또 동맹의 폭이 크게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성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여 년 혹은 70여 년 동안 양국 간의 동맹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원래는 국가 안보 중심의 동맹이었던 것이 이제는 정말 폭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안보뿐만 아니라 무역, 통상, 투자, 과학기술 협력, 인적 교류, 문화적인 교류, 교육, 교류, 굉장히 다양한 영역까지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원래는 한반도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동맹국가로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도 양국 간의 그런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미국 주도의 또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어떤 면에서 중복이 되고 또 어떻게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 도서 지역, 또 사이버, 대테러 대응이라던가 환경 보호, 태평양에서의 어류 보존 등등 아주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양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쪽 일을 한 30여 년 동안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관계가 다채로워졌고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인 것 같고요. 공동의 가치관 덕분이고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그런 공동의 그런 뜻이 기반이 되었던 거예요. 향후의 도전 과제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양국 간의 관계는 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양국이 이제 어떻게 협력을 했었는지는 직접 보셨을 텐데요. 협력을 강화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백신 개발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쪽에서도 계속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제 여행 차질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초기 이제 봉쇄가 시도되었을 때 여러 군데에 이제 표류되었던 자국민들을 이제 다시 본국으로 모셔오는 데 있어서도 이런 협력들이 주요했었습니다. 이런 협력이 가능했었던 것은 그동안 계속의 협력의 DNA가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위기에 공동 대응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또 한국에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었을 때 이제 질병 당국 전문가들,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협조를 하였고 그 기반이 이제 코로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모범 국가이다 하나의 그 방역에 있어서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적인 어떤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해왔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격리를 강제하거나 봉쇄를 하지 않았고 이제 투명하고 공개적인 민주적인 그런 방식으로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첨단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방역을 했었던 전 세계 모범이 되는 국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좋은 파트너 동맹 국가 파트너로서 한국을 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요. 박진 의원님 몇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위기 때문입니다. 이번 팬데믹은 사실 한 나라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또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확진자가 거의 일일 7만 명에 도달한 것을 보니까 다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공동 개발이나 또는 예방 조치 그리고 협력을 하는 것, 특히나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한미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파트너로서 이러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을 더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중 갈등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데요. 우리는 지난 70년간 거의 70년에 걸쳐서 성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중국은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국이자 최대 경제 파트너입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자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를 하고 또 중국과의 또 이 조화를 계속 유지를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양국의 미중 간의 갈등과 또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또 우리 쪽에서의 어려움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북한입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북한의 행동이 점차 더 비이성적이고 또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갑작스럽게 폭파시킨다거나 또는 한국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하고 또 불에 태우는 이러한 굉장히 참혹한 반인도주의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또 이는 국제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어떠한 챌린지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또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미국 대선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 나라에서 미국에서의 차기 정부를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시던 간에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사이에서는 자유무역 협정도 있죠. 또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또 주한미군이 감축 없이 또는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 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국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종전선언인데요. 어느 시점에선가 이에 대해서 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출구가 되어야 하지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이행한다. 그러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가 오히려 더 불안정하고 심지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굉장히 긴밀히 협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이를 토대로 하여서 합리적인 이해를 서로 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테디오호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박지인 의원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정말 너무나 아주 정말 동의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요. 그래서 이 우리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요인들에 대한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하게 되어 좋은데요. 사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양국 간의 동맹은 기본적인 그런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발 위험 고조라든가 중국과의 긴장 어떤 고조 등에 있어서 안정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가 큰 문제인데 일단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그 정의에서부터 이해를 찾아야 되겠죠. 네,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러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통해서 비핵화 이슈에 있어서 이제 여러 돌파구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가 또 개선되면서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았었지만은 이제 실천은 부족했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어떤 언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간의 노력을 많이 무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면들이 없지 않은데 그동안 몇 년 사이 이루어졌던 성과들 다시 검토를 하여서 다시 한번 양국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비핵화 전략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유나이티드 프런트를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이고 또 북한 이 불필요한 돌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고자 한다면은 재원 공급처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된 그런 입장을 제시하는 것,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동맹 올해 협상팀들이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비 준비 태세 그리고 주한미군의 군사력 크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분담 결렬을 통해서 어떤 양국 간의 어떤 선의가 많이 훼손이 되고 있고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갑작 빨리 이제 절충안 합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대 국가들이 그 틈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일 간의 관계 상당히 수십 년 내 가장 긴장이 높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
안 좋다 보니까 한미일 삼국 간의 영내 여러 활동들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뭐 수십 년, 수백 년의 어떤 과거 양국 간의 문제 때문인데요. 당장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 파트너에서는 우리의 함께 공동의 생존에 대해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들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수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연맹으로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영내 한국, 일본 이 파트너들 간의 또 나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또 조율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됩니다. 에이브럼 링컨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서로 내분이 있는 집은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 간의 관계 미래는 밝습니다. 당장의 현안들을 다만 극복할 수 있다면 미래는 밝으리라 생각되고요. 양국 관계에 대해서 다른 패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고견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주일 후면 미 대선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외교 우선 과제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바이든 대통령이건 아니면 트럼프 2기 정부이건 간에요.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선 과제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자, 그러면 먼저 이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크 네퍼 부차관보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공무원 또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참 그래도 양국 간의 동맹 관계를 돌이켜 보면 뭐 한국 혹은 일본 어떤 동맹국이든 참 국민의 지지가 높고 또 초당파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하원에서도 이런 여러 동맹 관계들 증진을 위해서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고, 그래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일단 우리의 동맹 상대 국가들 정말 한국, 일본 같은 진정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박진 의원님. 예, 제가 미국 대선에서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두 후보의 공약을 토대로 보면 대중국 정책이 아마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반도 관련해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미국이 아마도 중국에 대한 이 대중 압박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요구가 예를 들면 한국이나 베트남,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에게 쿼드 플러스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라라는 압박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논의에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러한 다자 안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내 평화 안보 협력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 그러면 대중 정책이 아마도 경쟁과 협력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에게 또 미국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좀 한층 더 격상시켜서 중국의 문제에 함께 대처를 하자라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건 간에 한국의 선택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대중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선택 그리고 또 영내 평화 안보 대화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또 한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대선 이후에 그리고 내년 초에 그때가 되면 새로운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때쯤이 되면 2+2 회의, 그래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이 2+2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넘게 2+2 대화가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이는 양국 간의 파트너십과 또 긴밀한 대화의 상징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열리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국방비 분담과 관련하여서는 양국 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단지 숫자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미국의 방위비 분담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금액이나 숫자를 초월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인권, 법치주의 등과 같은 이 근본적인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급하이 이에 대해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호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정말 어떤 금전적, 경제적인 부분들을 넘어서는 이슈이죠. 그래서 네포 부차관님 정말 오래도록 정말 공직에 계실 수 있었던 비결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누가 이길 것이냐, 제 느낌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을 때 그럴 경우는 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화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SMA도 좀 타결이 되고 북한도 협상 테이블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북한 혹은 중국으로 하여금 사회 규범을 지키고 법치주의 또 국제 규범을 지키도록 압력을 줄 경우 이렇게 연대를 했었을 때 중국이 어떤 방향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되었을 때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했었던 행태를 보면 결국에는 중국이 더 강화될 것이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그 30여 년 동안 북한이 어땠었죠?
북한이 더 과감해졌었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근데 트럼프 집권 이후 테스트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ICBM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분명히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미 양국 간의 동맹, 정말 그 나토, 이 북대서양 그 기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그런 동맹 관계고요.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 간의 관계, 이 3국 간의 관계를 계산했을 때 그 승수 효과는 어마어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자 간의 피라미드 관계에 굉장히 대단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새로운 그 주제로 전환할 수 있겠네요. 자, 북한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낮아졌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지난 4년간에 걸쳐서 한반도 비핵화로 좀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보시는지요?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정은과 대화를 하려면 이 북한에서 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만 회담을 갖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국 쪽에서는 이러한 기준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준이 왜 높은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외교에 있어서의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요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선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겠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비핵화에 대한 뚜렷한 정의부터 내려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핵무기가 한반도상에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비핵화입니다. 누구든 이제 핵무기를 없앤다라는 게 비핵화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제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고집을 할 것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대1로 이제 외교 관계자분들 커뮤니티 벗어나서 단독으로 만났는데요. 사실 30년 동안 사실 외교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기법을 바꿨던 것입니다. 외교 채널이 아니라요. 그래서 뭐 그 좋은 성과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비즈니스를 할때 좋아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상대와 비즈니스를 하겠죠. 근데 만나지 않으면은 신뢰를 혹은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마주보고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로부터 좀 배우고 뭐 외교관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앉는 것이 중요하고 비핵화의 뜻이 무엇이고 그 메커니즘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신을 줘야 되겠죠.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권력을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16대 교육 상대 국가이고 중국 해 인근에 있어서 굉장히 경제력이 많이 키워진 베트남인데 베트남의 예를 좀 보면서 북한도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한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반도 비핵화에 좀 더 가까워졌다. 예,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가까워졌다. 아니면 더 멀어졌다고 보시는지요?
네, 마크께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 아니면은 다른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몇 가지만 이제 사실 김한철 의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요. 일단은 한미 양국 간의 동맹이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이슈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죠. 우리 양국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울러 이제 세 차례 정상급 회담이 지금까지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외교의 문호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북한하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외교적으로 평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박 의원님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보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제 제재와 압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요. 평양 광장에서 10월 3일에도 보셨듯이 북한에서는 대형 ICBM 또 SLBM 등과 같은 그리고 또 이 로켓 발사대 등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아주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과시한 겁니다. 북한은 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사실 또 평양에서는 이는 전쟁 억제 도구로서 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을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북 제재 그리고 또 국제적인 압박이야말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두 차례나 이 정상 외교를 시도를 하셨는데요. 정상 외교는 효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위험이 수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싱가포르 또 하노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이러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기회를 낭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비핵화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대통령과 또 북한 지도자 사이에서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과연 얻어낼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협상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문제 꼭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심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여전히 팬데믹 상태인데요. HHS 에이잘 장관님께서 지난주 이제 뭐 말씀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한국의 방역 대응에 대해서 이제 뭐 확진자들 혹은 접촉자들을 뭐 연행했다, 뭐 체포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셨고 이제 한국의 어떤 법적인 문화적인 그런 맥락에서나 그런 방법이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좀 관심 받았는데 사실 미국의 다른 관료들은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것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크 부차관 본인께서도 한국의 방역 대응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에 나왔었던 아제르 그 장관이 했었던 이야기가 정확한 것이 이게 맞는지 또 한미 양국 간에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팬데믹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에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글로벌 팬데믹에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물론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었고 또 인권이나 자유와 관련된 예를 들면 방역 조치에 대해서 도입하는 방역 조치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의 인권이나 자유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긴 했었지만은요. 어쨌든 사회적인 요구와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 사이에서의 균형을 좀 잘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이요. 또 동시에 자유와 또 시민권이라는 시민의 자유라는 이 민주주의적인 가치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최선의 대안을 찾고 또 최고의 접근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한정 의원님께서 또 혹시 아자르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에이자 장관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한국에서 예, 맞습니다. 네, 요호 의원님 또 마크 딱 1분만 남아서요. 그럼 요약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 네요. 네, 코로나도 언젠간 끝날 겁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맞지 않은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이 한 곳에 이제 편중되었었을 때 리스크가 이제 크게 조명되었고 분산화해야 되는 거, 다각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이나 대만, 뉴질랜드 등은 정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투명성, 네, 민주주의적인 가치관 훼손 없이 공개적으로 잘 대응을 해왔고요. 이제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감찰, 사찰 등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정말 선거도 무사히 치를 수 있다. 정말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었던 정말 모델이다. 모범 국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패널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사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저는 인사를 드리고 베리 파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부회장 또 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소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습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감사합니다. 네, 참가자 여러분들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베리 파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부회장입니다. 소개받은 듯이 스코프 로프트 전략안보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 간의 동맹의 미래에 대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안보센터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초당파적 전략
구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의 공동 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한반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인 화약고 중에 하나입니다. 스콜크로프트 박사님께서는 정말 어떤 가교 역할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선구자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따온 센터이고 한국 그리고 미국의 훌륭한 연사분들을 모시고 이런 같이 논의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럼 제2 세션을 넘어가기 전에 애틀랜틱 카운슬의 오랜 친구인 문정희 박사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 세션 시작 전에 특별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소개 따로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요.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를 지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거치셨습니다. 이제 전략적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굉장히 심층적인 경험 또 최첨단 어떤 지견을 갖고 계신 문정희 박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 없이 통찰적 있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문정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1세션의 토론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또 내용도 풍부하고 또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그 미국 동료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불가피한 것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냉전에 대해서 굉장히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냉전 또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갈등 이러한 문제를 저희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반도 국가이다 보니까 사실 두 가지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대륙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또 해상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말 또 한 차례의 냉전이 도래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미국 동료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2차 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혹시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박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우리의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인 파트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또 중심축은 좀 더 미국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어떤 뭐 중국을 대항해서 군사 동맹을 만들고 한국에게 여기에 동참하라라고 한다면 한국이 좀 존재론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사드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뭐 그 대중 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남중국해에서의 뭐 군사훈련에 동참을 한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겁니다. 그래서 동펑 미사일을 한국으로 겨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중국은 또 서해에서도 그리고 또 서카티즈 쪽으로 또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것인지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러한 시나리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중국은 또 나름대로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구성되는 또 이러한 북동맹을 강화할 겁니다. 자, 사실 중국은 북한에게 1958년 이후로는 어떤 뭐 무기 지원이라거나 또는 이런 병참 지원을 한 바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 뭐 원유를 포함해서 북한에게 이러한 지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재래식 무기 이외에도 또 다른 위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탈동조화입니다. 이러한 탈동조화가 발생한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 영세 기업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었던 사람들인데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갈등, 고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서 요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하여서는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정의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에 있었던 남북 공동 성명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대선 토론을 보니까 바이든 부통령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핵무기에 대해서는 뭐 즉각적으로 폐기한다기보다는 이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없는 지역,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탑다운 방식과 또 바텀업 방식을 조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동맹인 한국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사이에서 대북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한미 동맹에서는 몇 가지 현안이 있죠.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 여기선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그러면 저희가 어떤 또 특별 조치나 또는 특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하는 금액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아예 승인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미국 동료분들께서도 한국의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전작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또 미국의 국방부와 또 한국의 국방부가 서로 간에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죠.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중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네, 박 의원님께서는 종전선언은 입구라기보다 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거꾸로 종전선언은 입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주는,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체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역할이 되겠죠. 네, 영구적인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 그리고 한국 또 심지어 미국 간에도 종전선언이 만약에 채택된다 하더라도 공동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뀌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의 일환이다라고 분명하고요. 북한이 이 이슈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고집을 부릴 경우 그러면 종전선언이 채택이 불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최소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또 가속화를 위한 노력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종전선언을 채택을 할 수 있다면 또 이를 계기로 하여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또 아주 기대가 되는 이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인데요.